이제 뭐 그렇지 우리 애들도 늘어나고 그 2주 전인가? 2주 전에 그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데리고 뭐라 그래야 돼? 수련회가 있었어. 삐지방도 영화 가자고. 그래서 그 수련회 때 뭐 PC방도 가고 영화방도 뭐 영화 방이에요. 영화 반.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아주 신이 났었나 봐.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데. 그 청년부는 그래서 9월 5일인가? 따로 모이기로 9월 5일에 딱 어른들끼리 놀러 가고 난 저녁에 그 오늘 그 원래 그 내용은 오늘 아마 읽은 본문은 다음 주 설교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거 그냥 되면 끝까지 안 읽을 것 같아서 오늘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우리 회원자매가 추천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책을 정해지면 그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슬라이드 쇼 저걸 내가 슬라이드 쇼 그 사실 그 우리 시대의 그 상황이 사실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읽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한 민족과 또 다른 민족 간의 관계는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그 일본 땅을 우리가 폭격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인권의 기준을 들이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사실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인데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와 있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그냥 그로 읽는 거고 그 성서에는 아마 필리스틴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원래 영어 번역에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금방 감이 오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최초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덩어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덩어리보다 넓었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40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사막을 거슬러서 원래 오면은 그 이집트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직접 갈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민족이 그렇게 몰려오면 다 죽이는 게 법이에요. 여자만 남겨놓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죽느냐, 죽이느냐. 왜냐하면 땅은 하나니까. 그래서 빨리 하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이스라엘은 정면으로 안 들어가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뒷면으로 들어갔죠. 광야를 이렇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는 건데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그 땅을 뒤로 돌아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역사.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잔인하게 써 있지. 가축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무식하고 야만적인데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서는 야만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으면 남은 후환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저기 정복을 했어도 다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곳에 들어가면 정복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정복돼서 쫓겨난 사람하고의 끊임없는 복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건 자기들끼리 얘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나쁜 깡패 같은 놈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적으로 원래 주인한테 땅을 돌려주고 사막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사막으로 나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정글의 법칙인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 분쟁은 굉장히 오래됐어. 그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야훼 신이 전쟁 신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쟁의 신이다. 산유의 신이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건 비옥한 땅이 아니고 산악지대로 이제 정착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지 않고 목축업이나 해야 이제 먹을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음식이 꿀이었으니까 먹을 게 굉장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았죠. 오늘 본문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야. 길르앗 야베스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중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쨌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나서 암몬 사람이 나와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우리 너희랑 화친을 하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암몬 사람의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언약을 맺겠다. 협박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자본의 적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거냐. 너희의 오른 눈을 빼라. 오른 눈을 빼라는 거는 똑바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똑바로 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돈이니까.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고 모든 게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내가 버는 돈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본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쪽 눈을 뺀 것과 똑같아. 그래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 이 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가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이 바디우의 사랑리차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설명한 게 기억이 난다면 바디우는 특이한 철학자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더 이상 사실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든.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데 안 보여 잘? 네.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바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근대 시대에
그러니까 제국이 유럽의 제국이 아시아의 향수를 침략해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그 진리라는 이름이 특히 이제 개신교라는 이름이 그 남의 민족을 억압하고 정복해 들어가는 논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저질러진 그런 제국주의적인 관행들 잘못된 습속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의식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엽에 뭐 양차 세계대전과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서구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건 이건 다 권력의 싸움이다. 다 이제 말장난이다. 누가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반성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원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적으로도 일단 그 못 만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관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한편으로는 광화문에서 그 뭐죠?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 노동자들이 한국의 농촌에서 노예처럼 그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대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만연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관용이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이 차이의 시대에, 다양성의 시대에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기여한 바가 많지만 단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가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희원이는 꼭 아니야 점심은 꼭 짬뽕을 먹어야 돼 그럼 무식한 놈 하면서 이렇게 꼭 한마디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아니 그럼 짬뽕을 먹어야 돼 짜장면을 먹어야 돼 그래? 그럼 난 볶음밥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무거나 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의 상황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당면한 상황들 중에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한 사람은 진상규명이 중요해 한 사람은 경제가 중요해 한 사람은 그냥 다 집어치고 더 중요한 일을 찾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맞지만 결국은 세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의 뭐라 그럴까 가장 약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 생각하는 대로 나름 지 멋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걸 갖다 강요하고 남한테 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믿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해주고 동조해주는 가치의 문제 무엇이 정말로 진실한 거냐 세상에 아름다운 건 존재하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것도 있죠. 정의라는 게 우리 시대에 정말 가능할 것이냐 그걸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러면 젊은 세대의 말대로 사랑이 존재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어. 사랑이 존재할까? 혹시 사랑이 아닌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랑이 둘이 살아가는데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도 않아. 점점. 그러니까 그럴 때 바디우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옛날처럼 철학자가 진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은 진리
과정들로부터 만들어진 진리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연상하기만 할 뿐 철학은 진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서 생산되냐 하면 정치, 과학, 예술, 사랑에서 만들어져. 정치, 과학, 예술, 사랑. 그러니까 정치, 과학, 예술은 분야인데 사랑은 분야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디유의 이 사랑 제차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네 개의 분야 중에, 그러니까 가장 그 바디유가 말한 네 개의 분야 중에 가장 특이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사랑에서 무슨 진리가 만들어지나? 그 에로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기억나 임수영대? 네. 진짜? 방송으로 대답. 이 이야기가 혹시 결혼 주례의 일부였다는 건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방송인 것 같은데. 에로스는 그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난과 결핍에서 히니아와 술책과 방법과 모험의 신인 포로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에로스는 남자가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그런데 언제나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결핍이잖아. 펜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결핍 상태에 있어. 그래서 결핍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도리어 그 에로스한테는 뭐야? 축복이야, 저주야? 에로스한테는 축복이야. 왜냐하면 무언가 결핍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쟁취하고 탐구하고 궁리할 수 있는 거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엄마 포로스로부터 받은 거지.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가 결핍된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 지혜죠.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있고, 에로스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건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에 나와 있는 에로스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말만 나오면 19금이나 뭐 야동을 연상하는 우리들의 상상력과 원래 그리스 신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에로스는 뭐냐? 결국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진짜 아름다운 게 뭘까? 우리 시대에 아름다움이 존재해요? 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점 이뻐졌는데 최근에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리 봐도 구별이 안 나. 이게 둘 중에 하나야. 걔네들이 똑같아졌든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둘 다인 것 같아. 사랑은 보편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신기하게도 사랑을 한 사람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숙맥인 인수 형제가 희원이가 막 이렇게 그 결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이 사랑에는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경험의 문제와 상관없이 경험이잖아.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부르게 된 무엇을 향한 일종의 도약, 그 보편을 향한 도약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아름다운 이성의 상대를 보고 욕망을 품더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그 욕망을 품는 그 음탕한 눈길을 통해서도 그것은 뭐로 간주할 수 있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은 어쨌든 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의 힘은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와 또 그렇게 많이 다른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랑은 우연이잖아. 아닌가? 희원자매하고 인수형제하고 만난 거 우연이잖아. 물론 서로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는 야 이게 뭐 100년 전부터 예정된 만남이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희원 형제가 만약에 그때 현주자매랑 안 만났다면 다른 만남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의 만남에 운명의 주사위를 거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주사.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 운명의 주사위를 갖고 있다 그럴 때 사랑은 뭐야? 이익이나 수익성 아니면 효율성이 아니라 뭐야?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을 낳는 거죠. 처음에 그 선우 아빠가 선우 엄마를 만났을 때, 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문득 먼저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차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차이를 향해서 내가 뭔가 운명의 주사위를 던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것과 달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얘기죠. 성적인 섹슈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에로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표의 얘기가 되게 중요해. 뭐냐면 이거 뭐라고 불러? 마우스요. 손 마우스. 마우스라는 말의 원래 뜻을 알고 있지. G. G. 이걸 갖다 우리 이거 쓰잖아. 그러니까 이걸 마우스라고 지칭하게 됐을 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우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실물을 대체하거든.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생명의 지식. 그래서 그 언어는 그 말하자면 사물의 죽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로 어떤 것을 지칭하게 되는 순간 원래의 진품이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기표만 남아. 그것을 지시하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 사랑의 본래적인 사랑이라고 지시될 수 있는 그거는 휘발유처럼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사랑이라는 껍데기 말만 남아. 그러면 인수 형제가 희원 자매가 만났을 때에도 결혼했잖아. 이제 한쪽을 부부라고 내가 부르잖아. 그렇게 됐을 때 껍데기만 남는다. 이 말이 충격이 와 닿아요. 근데 이 지금 그 원래 락강의 말인데 락강의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언어적인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설득이 거기 있어. 우리가 말로 무언가를 언성하게 되는 순간 본래적인 그것은 휘발유처럼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그 형식만 남는. 예를 들면 정의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 그리고 정의라는 말과 더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을 했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하고 그것을 광화문에서 듣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의 비정상의 정상화하고는 같아야 달라. 전혀 다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건 뭐냐면 둘 다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포스트 모던적인 사유에서는 둘 다 맞아. 그리고 둘 다 틀려. 그러나 바디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반드시 진리를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서로가 판타지의 관계. 자기가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자기만의 판타지가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둘이 사실은 서로 독백을 고백하는 거지. 근데 사랑이 익어가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야. 서로 독백하고 있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고.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너무 쉽게 말해요. 근데 대화와 소통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기제가 바로 이 말 속에 돼 있어. 뭐는 없다? 성을 통한 관계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그 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관계를 발견하기보다는 뭐만 발견한다? 욕망의 충족, 환상의 충족만 발견하지. 그러니까 사랑에서 타자라는 매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 타자를 있는 그대로 당신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자를 어떻게 하러 가? 공략하러 가. 남자들 그런 적 많잖아. 작전적.
여자들은 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낭만도 여자들 중에 낭만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랑은 낭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사랑은 계약도 아니야. 남자들의 99%는 사랑에서 환상을 찾죠. 판타지. 그러니까 사랑은 환상도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뭐다? 진리의 구축이야. 그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걸 드러낼 수 있게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 결혼식 주례사 중에 그거 맞냐?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사실 다 구라예요. 어떻게 둘이 만나 하나가 되냐? 둘이 만나서 넷이 되면 뭘까? 그러니까 둘이 끝까지 둘이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삭제해버리는 거야. 조선조 때에 아니면 가부장적인 지배 질서 하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둘로 시작하고 사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세계라고 바디오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을 둘로 볼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만남은 그래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에게 보장된 어떤 것이 나에게 열려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다 알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현실적인 거를 고려하다 보면 사랑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그 나머지 것을 낮은 곳으로 데려가지도 않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제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또한 나의 성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해 관계를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때 가능하냐면 내 이해 관계를 벗어나서 상대방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기 시작할 때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림에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시선 말고 나의 주체적인 시선 말고 그 시선으로부터 삐져나간 전혀 새로운 나한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논리적인 그러니까 그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도 사랑의 결례야.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이 광화문에 누워있는 애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관점에는 그런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저기가 없어.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째로 다 버려야 돼. 그걸 버리지 않고는 안 돼. 물론 이제 그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그 둘의 관계에서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언제 시작되냐면 누가 약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의 눈으로 그 사태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정당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일한 하나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차이가 되는 거야. 나와 다른 그 상대방을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아니면 힘이 동등할 경우에 나에게 전혀 메이크 센스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건 결국은 내 시선을 벗어버리는 건데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무슨 백작을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안 갖고 왔다. 그 그림 안에 보면 가운데 하단에 얼룩 같은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근데 그 그림 하단에 있는 그 시커먼 검은 잉크 덩어리가 그 그림이 걸려있는 방을 나가면서 뒤를 이렇게 싹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그림에 있는 얼룩이 뭔지 보여. 이게 뭐냐면 해골인데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해골처럼 안 보여.
그림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사선이 됐을 때 그 사선의 각도에서 이렇게 봐야 그 그림에 그려진 얼룩이 해골바가지로 보여요. 그게 유명한 이제 그 낙강의 예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모험이지. 가족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야. 결혼은 사랑의 결론도 아니야. 사랑은 가족으로 한원받지도 않아. 결혼이나 가족은 사랑이라는 과정의 또 다른 시작이지 결코 사랑의 완성이나 결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모험은 빨리 끝내라는 재촉까지.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삶의 재발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재발명.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반복이 아니고 나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현주자매 올 때마다 맨날 저기 하더라. 막이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 뭐 희원 형제가 자기 때문에 뭐 인상을 썼어요, 화를 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이렇게 넌지시 하고 갈 때 그 속마음이 뭐겠어? 도저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그 외로움. 아 오늘 안 됐고 너무 잘 그렸어. 아 이거 저기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 사랑은 생각보다. 사랑할 수 있으면 진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성과 얘가 자꾸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결혼식 때 우리 선서하잖아. 선서했죠? 찬미자매 네. 결혼식 때 선서했지? 네. 우리 엄마 아빠 사랑은 지금은 그게 공허한 말뿐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아빠랑 오빠 아니야? 결혼할 때도 하지 않았어? 나도 했지. 희원 형제 근데 선서는 안 제일 지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다. 그게 그 선서가 공허한 말뿐이라는 거. 일단 이거 너무 끄고 얘기하자. 자유롭지 못하네. 근데 그 공허한 말뿐인 선언이 바로 사랑의 전체야. 사랑에서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건 그 공허한 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공허한 말을 내뱉고 그 말은 무슨 기능을 담당하냐 하면 이제는 그 말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이 되잖아. 그죠? 말은 말이야. 말뿐이야. 그러나 그 말뿐인 그 공허한 말에다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운명의 주사위를 던지고 내가 삶을 희생하고 후회해? 아니야? 후회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뭐라고 창망자? NCND. 사랑은 바로 그 우연이 고정되는 순간에 사랑을 선언한다. 그 우연을 내가 뭘로 고정한다? 필연으로 고정하는 거야. 우연은 영혼에다 기록하고 고정시키는 거야. 누가 고정시켜? 바로 내 자신이. 그래서 사랑은 순간에 일어난 우연에서 시작되어 영원으로 제한하게끔 만드는 보기 드문 경험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랑이 하나가 되는 지점은 언제냐 하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과 탄생이야. 아이가 생기고 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돼. 아니 사실은 둘 다 없어져. 그러니까 둘 사이에 대화는 전혀 없어지고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애밖에 없어. 애 키우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굉장히 위험해. 왜냐하면 애만 남기 때문에. 근데 애가 또 하나면 되는데 애가 또 둘, 셋 되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막 둘이 없어져서 하나가 됐다가 하나가 둘이 됐다가 둘이 셋이 되고 그러면 복잡하지. 그러나 결국은 삶을 뭐야? 그 둘이 아이 주변으로 잘 편성해야 되니까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지점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들, 시도들, 새로운 사실들 매 순간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100% 실패해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둘이 태어날 때 그 둘째가 태어날 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잖아.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스스로 그 운명의 주사위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사실은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정치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랑과 정치는 뒤섞여지진 않지만 사랑은 정치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적이 무엇이냐인데, 그러나 사랑에는 적이 무엇이냐는 묻지 않아. 오히려 사랑의 경쟁자나 적이라는 표현은 사랑의 오덕이고, 질투라고 하는 건 사랑에 존재하지 않아. 질투는 뭐냐면 사랑을 소유물로 환원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질투는 사랑의 인공적인 기생물이고, 사랑의 정의 안으로는 결국 진입하지. 사랑이라면 그 공허한 말뿐에 대해서 내가 선언한 거잖아. 그 선언에 대해서 내가 충실성을 지키는 것 안에 질투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난점은 오히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뭐다? 내적인 적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적은 이기주의예요. 내 사랑의 주된 적. 내가 소개해주려면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차이에 반대해서 동일성을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재단하기를 원하는 나. 그것이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사랑이 부재한 시대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면 최소한의 커뮤니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번역되긴 하는데 가족은 커뮤니즘이야. 하나의 공산주의.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거. 둘이서 하나의 커뮤니즘을 결성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게 마지막 화면인데, 이전에 누르시면 됩니다. 이전. 국회의원 이전. 이건 요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온갖 고독을 넘어서 세계로부터 존재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포획되는 것. 이 세계에서 저는 타자와 함께하는 행복의 원천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직접 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는 내 존재를 위해 내가 있는 그 원천이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원천에 담겨있는 것에서 저는 우리의 기쁨을,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의 기쁨을 현주자매한테 꼭 읽어줘. 아니 안 하려고. 저 아이디 좀 알겠어. 책들을 갖고 있을 텐데 책의 내용들을 책을 버리지 말고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디오 책 중에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그 말할 평상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다음번 책은 다 읽어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준우의 앞선 파티로 모입니다. 이제 태어날 생명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태어날 생명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공동체가 그 태어날 생명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가올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네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준우를 기억하며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됐던 그 사랑의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부부이고 우리가 왜 사랑을 하게 됐고 우리가 왜 애를 낳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정해진 것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좌절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이 또한 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로운 생명을 위해
멋진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